네, 저 소개받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맡고 있는 이나무입니다. 이게 이런 세미나가 여름 때는 기자님들도 휴가를 가시고 저희도 휴가를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어렵네요, 되게. 오늘 두산 그룹이 7월 12일에 가계사가 아주 복잡한 일련의 자본거래를 공시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슈가 있을 때 법 제도를 변호사님들이 보고 마켓을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항상 해요. 항상 거버넌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4명의 변호사가 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진범 변호사가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온다는 최근에 거버넌스 책을 저술하는 분, 거버넌스에 대해 깊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외에 김광준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이나나 변호사 세 분이 추가로 패널에 참여를 하시고 마켓은 물론 이제 제가 머더레이터를 패널하면서 하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참 한국은 진짜 숫자가 과연 불가능한 게 아닌가. 형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키턴 캐피털의 미국인 우리 션 브라운 이사님이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미국 일에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접근을 할까 말씀을 한국말로 주실 겁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11일 날 이 1년의 자본거래가 발표가 나고 저희가 그 다음날 포럼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의 얼음물을 뒤엎는 두산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자본시장법 소제목은 모두 지배주주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언론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객관적으로 실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쓰신 걸 제가 알고 외국 증권사들도 가령 CLSA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unexpected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value업과 브리치 부정한다. 근데 이게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세게 안 썼지 원래시 엠너스 아마 세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용평가사 S&P가 두산 버켓을 부정적 관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룹의 부정적 개입. 여러분 다 서치하시면 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제목이 두산 버켓 방지법.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우리 자본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대하나. 그래서 이제 이 건을 제가 미국 증권사 IB 대표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켓이 2016년에, 물론 4개 회사가 다 관련됐지만 버켓에 한 예를 들면 한국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는 버켓을 orphan stock, 고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미국에 상장돼 있어야 될 주식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왜 한국에 상장을 했을까? 대한민국이 좋아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전문가들이 진짜 공을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고 질문 저희가 끝에 한 2-30분 질문 시간을 남겨놨으니까 마지막까지 자리를 시켜서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오셔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이 두산 거래 같은 합병 거래 같은 걸 굉장히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쉽게 객관적으로 쭉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님들께서 보시고 객관적으로 그냥 기사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면은 괜히 싸움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저희 포럼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학원식 강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좀 셉니다. 네. 자, 먼저 30년 묵은 고장난 자판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얘기부터 할게요. 자판기가 있습니다.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누가 발견을 했습니다. 돈을 안 넣어도 음료가 막 통통통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르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께서는 이거 고장났으니까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고칠 때까지 빨리 다 빼먹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자본시장법에 있는 시행령 176조의 5예요. 이거를 아마 많은 기사를 쓰실 때도 이걸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권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등등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악마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지금 이 25년, 30년 동안 자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일주일 평균 종가, 최근 1일 종가는 누구든지 엑셀만 돌리면 다 계산되는 겁니다. 이 따라야 한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공정한 가격인데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격을 무조건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가격의 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가격의 규정이 없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입니다. 강행 규정성이 있어요. 회사에 있는 이사든 누구든 이거를 오히려 안 따르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좀 시가가 이상한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막음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재량이 전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야 한다 5글자가 우리나라 25년 동안 상장에서 합병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자, 밑줄 한번 쫙 긋겠습니다. 잘 보도자료에 써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알고 이제 요 다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두산 얘기 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자본거래, 합병, 분할하면 일단 잘 모르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합병한다니까 합병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합병 분할은 기업의 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거버넌스 하면 또 어렵습니다. 거버넌스는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 이제 기업에도 거버넌스가 있죠.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해관계, 돈은 누가 벌고 누가 잃느냐, 이렇게 하면 누가 이익 보느냐라는 이해관계를 일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기업 거버넌스 하면은 기업 내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수익 위험을 배분할까,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이해관계 두 개로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합병, 분할, 자사주 등등등 기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의사결정, 이해관계 이 두 개로 다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합병 하면은 의사결정 2명이 하던 거 1명이 하는 거예요. 분할 1명이 하던 거 2명이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 합병하면 주주끼리 한 배를 타게 되죠.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분할을 하면 원래 한 배를 타고 있던 애들이 배를 나눠 탔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겠죠. 갈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게 합병 분할이에요. 자, 분할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많이 들어보셨죠?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 의사결정,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물적 분할이 LG엔솔 분할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주주들이 의사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인적 분할 이런 게 있다 알겠으면 돼요. 자, 합병. 그럼 합병은 뭔가요? 합병이 항상 문제가 되죠. 합병은 존속회사 소멸회사가 있을 때 딱 이렇게 하면은 같은 배를 태웁니다. 같은 배를 태우고 이해관계도 일치돼요. 이제는 회사가 돈을 벌면 다 같이 돈 버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회사가 안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합병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합병은 비율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져요. 보세요. 파란색 아무거나 좋은 거 하나 선택하세요. 내가 파란 회사, 빨간 회사. 1대2로 하면은 여기는 조그만 원이 달라집니다. 3분의 1만 파란색 회사 주주.
빨간색 회사 주주는 3분의 2를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바로 합병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합병 비율을 이렇게 3대1로 해요. 파란색이 3배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뉴 A사에 대한 스테이크를 가져가는데 파란색 주주가 4분의 3을 가져가고 똑같은 합병인데도 그렇습니다. 빨간색 주주는 4분의 1밖에 못 가져가요. 합병은 합병 비율이 전부예요. 어느 회사가 더 크게 인정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식회사 합병 분할은 가장 중요한 사업상의 의사결정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싸우고 다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조정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 너무 쉽지만 한 번도 생각 안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원래는 합병 분할은 거버넌스를 바꾸는 거다. 의사결정과 이해관계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한국에는 합병 분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비상장 회사에서 합병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큰 싸움이 납니다. 제가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합병을 하려면 서로 자기 회사가 더 잘났다고 하거든요. 비율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이제 주로 다 기업 집단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수단 출자로 돼 있고 어떤 건 지주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수단 출자가 지주회사로 쫙 바뀌어왔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 동일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이 회장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구조든지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드라마에 나온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시죠? 매년 4월에 기업 집단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저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룹은 이분이 사실상 의사결정 다 하는 사람이야. 저 그룹은 저분이 다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장출자 지주회사가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조차도 다 지배주주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집단 내에서 합병을 한다면 합병을 해도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도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합병 분할은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계열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회사를 붙이고 쪼개도 거버넌스가 안 바뀝니다. 왜냐? 왜요?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학원 강의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왜 한국에는 이렇게 계열회사끼리 합병 분할이 많을까?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계열회사끼리 99%. 우리나라에 있는 합병 분할 거래의 99%가 계열회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이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상장회사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주회사도 상장돼 있고 자회사 상장돼 있고 손자회사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병 분할을 하면서 거버넌스는 유지가 됩니다.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분율이 바뀝니다. 아까 합병할 때 중요한 건 두 회사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 가치에 따라 가지고 지분율이 막 바뀌는 거 보셨죠? 그게 핵심이에요. 거버넌스 변경하려고 합병 분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를 전부 다 공정한 가치로 최대한 열심히 평가를 해가지고 주주들 사이에 분배를 한다면 누구도 이익이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회사를
쪼개든지 합치든지 공정한 가치로 하면 주주들이 이익이나 손해가 없겠죠. 그대로 똑같이 자르거나 똑같이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저희 뭐 말씀드렸죠? 자판기. 이 고장난 자판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공정가치란 말이 없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정가치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게 유수의 소송에서 모든 회사 측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이사로서 배임이 된다. 불법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삼성물산 건이었죠. 이사들이 다 말했어요. 뭐 다 알겠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걸 이제 머리에 쑥 집어넣고 두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건도 이 공시가 되게 복잡해요. 세 개 회사가 관련돼 있고 분할, 합병, 주식 교환, 이제 다시 합병한다고 다시 공시를 띄운 것 같던데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자, 이거예요. 일단 지금의 이 두산건에서 우리는 이 두 개가 1대1로 같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개의 크기가 같다. 이거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법이. 이상하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1대1이에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1대1로 보라고 하고 있어요. 보지 않으면 불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아까 보셨던 거. 따라야 한다. 왜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선. 시가총액으로만 해야 된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이 매출 530억짜리에 손실 나는 회사가 매출이 거의 10조 되는 이 회사와 시가총액이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자본시장법은 이 두 회사를 동일하게 봐서 합병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런 법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글자로 보는 거가 조금 다릅니다. 자, 공정가치라는 건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도 공정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법도 여러 가지이고 싸움이 많이 납니다. 왜냐? 기업은 그냥 돈주머니가 아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돈을 버는 어떤 기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벌지, 얼마나 이익이 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는 그 회사 주식을 산 주주가 제일 좋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가 더 좋다 하겠죠. 공정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전문가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수익가치 중에 PER이라는 게 있죠.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이익을 내는 거에 몇 배의 지금 시가총액 몇 배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PER이죠. 여기 수익가치 대표적인 PER 한번 가져왔어요. 바켓은 경쟁자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쿠보타, 뭐 또는 캐터필러 이런 그 소형 기계들을 파는 외국의 경쟁사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 경쟁사의 평균 PER이 12 정도 나옵니다. 그거를 바켓의 이익에다가 대비를 하면은 한 15조 정도가 됩니다. 훨씬 크죠, 지금의 이 공정 가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한국 시장에 있는 한 그거를 달성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수익 가치를 보면, 근데 로보틱스는 안타깝게도 수익 가치 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고 있어가지고.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점선과 이 빨간 게 1대1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업가치 평가법을 아시는 분들이 이걸 얼마나 황당하게 볼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냥 아니면 자산가치는 사실 기업가치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산 가치로만 봐도 로보틱스와 이 밥캣은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예. 이 두 개가 또 1대1이라는 거죠. 비상장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수익가치,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 이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게 약간 이제 수익가치, 자산가치의 그 부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저도 나름 변호사를 한 18년째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역사상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합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어떤 그 회사의 사업 규모나 돈을 버는 능력과 이렇게 합병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온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공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거 계속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런 게 계속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공시를 제가 열어본 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합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합병은 두 회사만 합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주주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주주를 합치는 겁니다. 회사는 그냥 합쳐지면 돼요. 자, 어쨌든 주주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캣은 지금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두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로보틱스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주두산의 바로 자회사로 되어 있어요.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하는 게 아니에요. 밥캣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부문으로 인적 분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15년 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회사법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된다고 했어요. 그냥 사업이 없고 주식만 가지고 있는 회사 부문으로 분할이 되는 거냐? 금호 렌터카 케이스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됐어요. 밑에 주식만 들고 있는 회사도 분할이 된다. 그래서 분할했어요. 이렇게. 자, 조금 깔끔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밥캣 주식을 46% 갖고 있는 가상의 투자 부문이라는 회사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비상장 회사, 이 부분도 물론 되게 복잡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합니다. 비상장 회사 평가를 막 해가지고 1.6조 정도로 평가됐더라고요. 이게 1대3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시를 보시면 주식을 바꿔주는 비율만 공시가 됩니다. 근데 각 회사별로 몇 주가 발행됐는지가 다 달라요. 이 회사는 600만 주가 총 주식일 때도 있고, 6천만 주일 때도 있고, 1억 주일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바꿔주는 비율은 실제 그 기업 가치 비율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곱해줘야 돼요. 항상 그 주식 한 주의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를 곱해야지 그 회사 또는 부문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게 1대3 정도 나와요. 인적 분할을 한 게 한마디로 에너빌리티 남은 부분하고 이 밥캣의 주식의 부분이 1대3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밥캣 5조인데 왜 이게 1.6조야?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채무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그래가지고 좀 내려왔어요. 아마도 밥캣 인수할 때 있었던 그 아직 부채가 남아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1.6조예요. 제가 비율을 막 계산해 보니까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잘 안 해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여기가 문제예요.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 이제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이 순간이에요. 이게 저 노란색 화살표에 지분율을 좀 집중해 주세요. 합병은 합친 게 아니라 지분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흡수합병 비율, 이 부분이 로보틱스라는 회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몇 대 몇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주두산과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재산을 그 순간 결정합니다.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공시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고 계신 분이 잘 없죠. 이게 한 3대1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습니다. 이게 그냥 그 합병 비율 공시된 거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만 보면 돼요. 로보틱스가 한 5조로 지금 평가되고 있죠. 가상의 투자 부문은 약 1.6조입니다. 그러면 약 1대3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대1로 합병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3대1이 되느냐? 자판기 때문에. 자판기가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서. 크게 5조 대 5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게 계속되면은 이제 줄줄줄 쉬워요. 이게 숫자가 59%로 희석이 되고 나머지가 일반 주주 42%. 밥캣은 원래 46%니까 일반 주주가 54%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원래 에너빌리티 있었죠? 이게 쭉 로보틱스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주식 교환하고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을 짠 1대1로 돼요. 이것도 역시 안 그랬지만 자판기 때문이죠. 원래 저 로보틱스의 코어 점하고 요 밥캣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는데 이 시가총액으로 합병을 하고 하니까 1대1이 됐어요 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탁 가면은 이제 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은 주주산이 42%의 로보틱스 플러스 밥캣의 지분을 갖게 돼요. 밥캣 일반 주주, 로보틱스 에너빌리티 일반 주주가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시된 거예요. 이게 자본시장법 방식으로 합병 평가해가지고 지금 이 거래를 다 마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에너빌리티 쪽에 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전후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전후에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를 도식화한 겁니다. 주주산 입장에서는 거래 전에 14%였던 실질 지배력이 42%로 그냥 증가하는데 현금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지배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밥캣이 제가 보니까 2023년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약 35억 달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4조 6천억이 남아있는 회사예요. 다 배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 남기고 배당 가능합니다. 배당 여력을 지분율로만 계산해도 원래 6,400억이다가 1조 9천억이 됩니다. 약 1조 2,600억이 주두산이 더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돼요. 밥캣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자본거래 아닙니까? 자본거래는 오랫동안 거래할 필요가 없이 승인, 주총 승인받아 계약 한 번 하면 탁 등기 시점에 되는 겁니다. 마법같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거 같긴 한데 뭐 비교군이 없나?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평가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냥 공모가만 볼게요. 공모할 때 여러 증권회사의 수요 예측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만든 공모가잖아요. 물론 그 다음은 움직이지만 26,000원이었어요 주당. 그걸로 계산을 하면 과연 그 상태에서 똑같은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한번 1.6조 정도 됩니다. 그게 다시 참 희한하게도 숫자가 많네요. 이 가상의 투자 부분하고 일부러 맞춘 거 아닌데 비슷해요. 거의 1대1 나와요. 두 개가. 로보틱스 공모가로 하는 이 공모가 1.6조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이 경쟁사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하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경쟁사가 1등 회사는 비상장이더라고요. 2등 회사인 파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PSR,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가 이익이 안 나가지고 이익 기준으로 이 주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이익이 안 나도. 근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파낙이 한 5배 정도 기업 가치가 됐어요. 근데 로보틱스를 1.6조로 평가했다는 거는 그거에 다시 6배를 줘야 돼요. 30배를 줘야지 1.6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가도 파낙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도 어쨌든 공모가니까 우리가 결정한 그 공모가 보면은 이제 똑같이 아까 에너빌리티에서 요 쪼갠 것까지는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로 흡수 합병되는 그 비율이 1대1이 됩니다. 아까는 3대1이었죠. 기억 안 했어요. 3대1이 아니고 로보틱스 가치가 한 3분의 1로밖에 안 돼가지고 1대1이 되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위에 있는 주식의 그 두산의 로보틱스에 대한 이 합병을 시킨 다음에 비율이 49%, 51대 49였습니다. 혹시 아까 몇 대 몇인지 기억하시는 분? 원래는 제가 이제 막 강의할 때 질문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59였어요. 59. 네, 59가 49가 됐어요. 여긴 똑같죠. 46, 54. 따라가야 됩니다. 원래 59였던 게 49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밥캣을 이쪽으로 합병시킬 때 또 다르죠. 왜냐? 로보틱스의 가치가 아까보다 3분의 1 됐으니까. 아까는 1대1 합병이라고 그랬는데
1대 3 합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밥캣은 가만히 있었는데 로보틱스를 공모가로 평가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1대 3이 되면 저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49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엑셀 한 번에 곱하고 더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로보틱스를 공모가로만 평가해서 1.6조 정도로 평가하면 요 정도 됩니다. 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가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18.7%가 밖에 안 돼요. 주투사는. 근데 이렇게 지분율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 몇 프로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까? 30%. 그냥 있을 수가 없고요. 누구들한텐가 돈으로 지분을 사야 돼요. 11.3%를 2년 내에. 근데 이 로보틱스가 5조고 밥캣이 5조, 지금 5조가 아니죠. 그러면 5조에 1.6조니까 6.6조에 11.3%에 해당되는 돈으로. 근데 그냥 안 사지겠죠? 공개매수 할 때 더 높게 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주주사 입장에서. 자,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못합니다. 자, 두 개입니다. 아까 지금 오른쪽이 공시된 지분 42%가 되는 그 그림. 그런데 로보틱스가 지금 자본시장법으로 5조가 아니고 한 공모가 정도였다라고 하면 1.6조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마술 같죠? 그래서 자본 거래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거버넌스 변경이 없이 한마디로 동일인 회장님이 다 결정을 하는 건 똑같은데 지분율만 바뀝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집단 내에서의 자본 거래예요. 잘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익을 보는 게 결국은 다 일반 주주한테서 온 거예요. 다, 전부 다. 돈이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야 되잖아요. 누가 이익을 봤다는 건 누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고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 공시된 이사회 의사록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이라는 거는 어차피 회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주 간 거래입니다. 주주들 사이에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사업적 관점만 검토할 게 아니고 모든 전 세계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주주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다행히도 그저께 서울대 청경훈 교수님께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꼭 찾아보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기고문에 저 뒤에 있거든요. 자, 요겁니다. 요거 쭉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저희 지금 합병에 관련된 거는 예컨대 합병 계약을 협상하는 이사는 주주들이 정당한 합병 비율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본시장법에 상장회사 합병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해도 상대 회사가 이렇게 고평가 받는데 우리 주주가 과연 이런 비율로 합병하는 게 최선입니까?라에 대해서 이사회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상식이에요. 그런데 세계 회사 이사회 어디에도 이런 주주 이익을 위한 검토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개별 당사 지금 너무 아마도 각 이사님들이 그룹적인 시너지 이런 거에 매몰돼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판결을 한 내용과 같이 그룹 전체가 아니라 각 회사 이사들은 개별 회사의 이익을 꼭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사회 열어서 각 회사 관점에서 회사와 또 아까 청경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주에 대한 이익이 되는지 상세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개최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증권신고서도 봤어요. 제가 15일날 공시되어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쪽에서
증권신고서에는 이럽니다. 증권신고서 왜 내냐면 이거를 내 합병에 동의할지 아니면 왜냐면 주식을 바꿔주는 거니까 주주들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이 쫙 엄청 길게 써 있습니다. 보통 증권신고서는 내가 위험을 고지했으면 면책되는 구조예요. 안 보면 안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엄청 상세하게 씁니다. 뭐 사업에 그냥 거의 그것만 보면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시장도 망할 것 같고 그 정도로 막 써놔요. 사업을 우리 회사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엄청 써놔요. 근데 지금 에너빌리티 밖에 주주한테는 이 분할합병 주식 교환하면 누구 주식을 받습니까? 로보틱스 주식 받거든요. 다 가장 큰 위험이 이 로보틱스 주식이 너무 뻥튀기 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몇 줄 쓰긴 썼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주식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만 썼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가장 큰 핵심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그 증권신고서의 같은 위험 고지에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그렇게 성장 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한 30 몇 % 정도밖에 성장 안 할 거래요. 아니 그러면 이 앞으로 10년 동안 30 몇 %밖에 성장 안 하는 시장의 로보틱스 주식이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금감원에서 이 일을 원래 하시는 거예요. 합병할 때 증권신고서를 다시 써라 하시거든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사항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투자 위험 요소 중에 로보틱스 주식의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나 이 변동 가능성을 자세히 써야 돼요. 다른 사업상 위험은 몇 페이지씩 도표에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왜 쓰면서 이것만 그냥 몇 줄로 퉁쳤는지 모르겠어요. 꼭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주가 위험 요소가 그 요약이 있습니다. 리스크 고지가 너무 많아요. 수백 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맨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요약. 먼저 보라고. 아무도 안 보지만 거의. 거기에 1번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지. 어떤 게 위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투자 위험 최상단에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이 간단하게 그리면 두산그룹의 이 세 개 회사에 이제 주총이 열릴 겁니다. 로보틱스, 에너빌리티, 밥캡. 그리고 이렇게 지분율이 좀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로보틱스는 이미 68%기 때문에 특별결의 정족 요건을 확보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주총을. 근데 에너빌리티와 밥켓은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돼요. 이제 이게 좀 관건이죠, 지금. 물론 9월에 있을 거고 그 전에 이사회에서 자신 처리하실 수도 있고, 뭐 금감원에서 한 번씩 증권신고서 다시 반려시키면 계속 늘어납니다, 기간이. 그래서 이 주총이 그 시간에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자, 상법을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원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요 라인에서 주두산 요 라인 30% 46%는 결국 아까 봤듯이 동일인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캣, 예를 들어서 밥캣 주식 주총의 경우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저분들은 저 주두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가 원고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지 못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원피고를 다 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당연히 수임료 많이 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공평한 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못해요. 똑같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 이해 충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은 투표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게 미국에서도 합병할 때 소위 MOM이라고 하는 지배주주와 관계인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가 소수주주끼리 그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368조 3항에 주총의 결의에 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합병을 할 때 상대방 모 회사가
과연 특별한 이해관계인가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런데 2004년에 고등법원 판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방론이라고 해요. 이 사건에 관계없는데 괜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모자회사랑 합병해서 모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되면은 몰라요. 특별한 이해관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괜히 법원 가가지고 결정 받지 마시고 스스로 지금 보면은 이번 거래는 중장기적 시너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배주주 쪽이고, 일반주주 쪽은 기업 가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지배주주 빼고 나머지 주주에게만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전향적으로 주주총, 에너빌리티 주총에서는 30% 주주는 주주상, 밥캐 주총에서는 46% 주주인 에너빌리티가 스스로 의결권 행사하지 않겠다, 나머지 주주에게만 판단받아 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이 거래의 정당성이 확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거래를 정말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자본시장의 개인 기관 모두가 보고 있고, 다른 기업 집단이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오케이가 나온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 돈 지금 200배짜리가 오케이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1000배, 1000배짜리도 왜 전에 얘는 해주고 저는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선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션블럼 이사님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패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 간략하게라도 소개하고자 하면은 저 티톤 캐피탈 투자 분석하고 심사역 한 17년 차입니다. 인천 사원으로 2007년에 들어와서 쭉 근속해 왔습니다. 저희 펀드는 자산 규모가 한 1조에서 2조 정도 되고요. 지난 99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 주식을 장기적 그리고 집중 투자 스타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남미, 호주, 중국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제가 밥캣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저 사실 밥캣은 대부분의 매출액은 미국에서 올리고 있어서 저 미국 텍사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뭐 사전 조사라든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저 건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볼 때마다 그 건설 현장에 있는 아저씨들은 거의 뭐 80~90% 정도 고를 수만 있다면 쿠보타나 캐터필러 같은 경쟁사를 안 쓰고 편의사양이나 뭐 에어컨이나 성능 면에서 뛰어난 밥캣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듣고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날 기준 저희 펀드에서 5% 미만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그날 오후에 저 공시 자료, 합병 공시 자료 보고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랐고요. 너무 난처했습니다. 제가 특히 그 앞서 변호사님이 소개한 합병 비율을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밥캣은 49대
51%잖아요. 로보틱스에서. 근데 뭐 미국에서는 TEV, 기업 가치, Total Enterprise Value 기준으로 주로 한국에서는 시총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기업 가치 합병 비율을 주로 분석하는데 잘 보는데요. 근데 그것도 제가 산정해 보니까 역시 49대 51로 나왔습니다. 두 회사 다 순현금 살짝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섣불리 적정가는 계산해봤는데요. 그리고 추후에 체킹을 해서 확인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적정가는 얼추 얼마 정도 되냐면은 밥캣부터 말씀하고자 하면 밥캣은 적정 배수가 약 10배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지난 12개월의 영업이익은 달러 기준에서 환산했을 때는 1.4조이므로 곱하기 10 하면 14조가 적정한 기업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순현금을 더하면 15조로 반올림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추산할 수 있고요. 네, 왜 10배가 적절한 배수냐면은 일단 쿠보타하고 캐터필러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주요 경쟁사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10.5배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보자면 2007년도에는 두산그룹에서 여기 미국 잉글소랜드라는 대기업에서 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애초에 그때는 13배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는 기업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TTM 지난 12개월 손익계산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IPO 직후인 4분기 16년 4분기 발표했을 시점에는 4분기에 IPO 해가지고 바로 직후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그때도 영업이익 배수가 13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배를 적용해도 사실 과대평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이 PPT 두산에서 준비한 PPT에서 나왔듯이 5조잖아요. 5조는 3배에 불과합니다. 환율을 환산하면 한 3.2배 정도 나오는데 3배하고 13배의 현저한 고리가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배만 줘도 적정 시가총액이 15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뿐만 아니고 보통 적자도 아니고 마이너스 63%의 영업이익 마진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부여가 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사실 왜냐하면 경쟁사 화나기나 ABB나 로컬 같은 경쟁사들은 세 곳 다 17%의 영업이익률을 매분기 찍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메이션 자동화 기업들은 다 한 3배에서 5배 사이의 매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튼튼한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진 구조가 안 좋아서 뭐 할인된 매출액 배수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경쟁사가 받는 4배보다 조금 할증을 조금 붙여서 6배, 뭐 5.6배를 줘도 0.3조의 기업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미한 순현금을 합해도 0.7조 정도의 적정 시가총액 되는 겁니다. 자, 로보틱스는 제가 산정했을 때는 적정 시총이 0.7조입니다. 바켓의 적정 시총은 15조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매기면 96대 4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49대 51이 되어서 너무 씁쓸한 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런 날강도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96대 4로 나와야 되는데 그 적정가를 매겼을 때는 근데 49대 51로 나왔다니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반 정도나 희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산해가지고 노부 홧김에 저희의 지분을 대부분 장내 매도를 하였습니다. 너무 격분해가지고, 그리고 격분한 것뿐만 아니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런 결제를 했다니 사실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 날인 12일 한국 시각 기준 12일 밤에 이남훈 교수님이 언급하셨듯이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바켓 CEO, 바켓 CFO, 바켓 CSO, 그리고 로보틱 CEO, 로보틱 CFO, 로보틱 CSO 다 참여하는 그룹 컨퍼런스 콜을 줌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도 참여했고요. 근데 그때는 계속 이 비율이랑 뭐 사실 이사회에서 왜 이 결정을 하게 됐는지 계속 알아보고 좀 깊숙이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 시너지 때문에 결정했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시너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시점도 언제쯤인지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마케팅 CEO 겸 이사한테 들은 말씀은 아직 이사회에서 그곳을 예산이나 추산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너무 오해가 없어서 더욱 난처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주로 시너지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딜로이트도 보도 조사 리포트 낸 적도 있고, BCG도 한 2017년, 2018년쯤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CG에서
합산 수익, 합산 매출액 2%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주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합병 발표할 때 그 정도로 추정하는 그런 바탕으로 수익금 2% 정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여기 이 사례에서는 합산 매출액이 약 10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매년 2천억 원 정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저희는 희석을 당하는 거잖아요. 반 정도 희석되니까 그 로보틱스 주주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2천억은요. 그래서 1,000억 정도의 시너지를 가지고 이거 합리화할 수 있냐면은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켓에 매년 찍는 매출의 그 영업이익 OP는 1.4조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희석은 반 정도나 당연히 실질 소유 영업이익은 1.4조에서 약 0.7조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1,000억 잘 되어도 1,000억의 시너지를 가지고 줄어드는 영업이익만큼 상쇄를 할 가능성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딜로이트하고 BCG에서는 언급한 게 뭐냐면 높은 시너지 가지려면 회사 둘 다 높은 비용 구조가 있거나 두 회사가 다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 된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로보틱스에서 매출액을 거의 안 올리고 있고 비용도 1,000억 원 이하라서 2,000억 시너지 창출이 먼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제 스스로한테 물었는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를 물었습니다. 제가 추측상 두산이 실질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푼도 안 내고 마켓의 지분율을 14%에서 42%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율 절반 정도는 희석되는 대신 두산 절반 정도를 갖고 있는 두산 재벌가에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사회 6명인데 대학 교수 4명하고 CEO, 두산마켓 CEO 분하고 두산마켓 CFO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현저한 가치평가 비대칭으로 인해서 제가 이 사회는 충실 의무하고 선관 의무 둘 다 충족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달이죠. 네, 그리고 제가 건콜에서 물었는데요. 뭐냐면 미국에서는 주로 다른 잠정적 인수자 있는지 없는지 좀 타진하는데 이 사회에서 strategic alternative이라고 전략적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답니다. 지난 12일 거래에서 다른 인수자나 주관사나 아예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5조 앞서 말씀드린 적정가 15조 정도 되는데 합병가 5조의 괴리인 10조 정도의 피해 금액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서
예, 등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부연하건데 그동안 저희 소액주주들은 다 두산 밖에 구임원들 보고 현금이 계속 쌓이는데 활용 좀 해주세요. 특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해주시면 우리 실질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 주주 가치 제고가 너무 잘 되겠는데 근데 그동안 이미 있는 자사주 매입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근데 이번 합병 계기로 에너빌리티에서 차입금을 인계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자사주 매입과 다름없는 거래인 것 같아서 플러스 1.5조의 매수 청구권 한도거든요. 두산 밖의 주주들은 1.5조까지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된다고 공시했으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에너빌리티 차입금 0.7조 더하면은 2.2조나 이제 와서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빠지면서요. 그래서 그것도 주요 수혜자는 두산그룹이 주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뭐 가이던스까지 덕혜만 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때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두산 덕혜만 가이던스를 피오보다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으로 오래 내고 있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에서 제가 봤을 때 아주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주면서 이 합병 비율 하고 시가 불공평한 시가 비대칭이 일어난 겁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션 브라운님이 한국을 잘 아는데 우리 매운 고추 맛을 봤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연초에 그때 오리온이 초코파이랑 전혀 무관한 바이오 회사를 6천억 주고 사서 그때도 매운맛을 봤는데 이번에도 진짜 이게 밸류업을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로보틱스가 시총이 5조 원이 넘은 거는 이게 공매도가 있었으면 엄청나게 쇼스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늘어나지도 못할 텐데 공매도가 없으면 제한이 되면 이렇게 버블이 생긴다. 이제 그것을 뭐 기업이 일부러 뭐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빨리 재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추가로 있다 Q&A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 우리 먼저 김광진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액주주들 권리 행사하고 뭐 피해 입은 손해배상송 이런 것들을 주로 업무를 해오고 있는 변호사고요. 좀 전에 계선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외국인 주주분들도 격분할 정도의 참 황당한 합병이라는 지배구조 개편인 건데요. 이러면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이렇게 억울한 걸 당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저희 포럼에서 계속 주장했던 그 상법 개정, 이사의 의무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그런 상법 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당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나라에선 이걸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추진하던 상법 개정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제1당인 민주당에 나서서 그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뭐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에서 그 가액을 산정하는데 상장 주가, 그 시장 주가로만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 주가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만큼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이게 고평가되는 그 원인에는 회장님 말씀하듯이
공정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죠. 그 외에도 우리는 이미 이 상장 주가가 공정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 사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사례죠. 법원에서 삼성물산이 합병을 앞두고 합병가액 산정되는 그 시기에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했다라는 사실 인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테리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3,600원의 주식가치 평가로 그걸로 다 수익을 추출하고 이렇게 했죠. 그 3,600원 산정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이 기준이었었는데 그 회사는 수익 주주들 다 축출한 다음에는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한 주당 3,600원이 넘는 4,000원이 넘는 돈을 배당을 했어요. 한 주당 4,000원이 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 주가는 3,600원이었던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합병 비율 산정 등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점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천준모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제안은 사실 수익주주의 권리는 아닙니다. 다 그냥 진정이고 촉구고 그런 거죠.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해당 기관들 이사회에 대한 그 양반들이 잘 해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 이게 왜 부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재산을 뺏기고 있는데 부당하게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데 권리 행사가 돼야 되는데 먼저 금감원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정정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죠? 이것도 그냥 진정이에요. 소액주주들이 이거 증권신고서 수정해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대주주겠죠. 그 다음에 일반 주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주주는 자기 의사 관철해서 이런 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소액주주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대주주 쪽에서 회사 쪽에서 낸 거 받아보고 거기하고만 서로 의견 내고 교환하고 그냥 공시되고 진행하고 끝납니다. 일반 주주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진정만 하는 거죠. 그냥 부탁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원에 들고 가서 가처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들고 가서 수익주주들이 이제 권리가 침해가 되니까 이 위법한 이런 합병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라는 가처분을 제기하면 또 법원에서는 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회사 쪽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진 주가대로 했습니다라는 강력한 무게를 들고 법원에서는 그걸 넘어설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 시가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결국 그것도 이제 마땅한 방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회,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사회 재상정하고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거. 이것도 소액주주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이사회 선의에 기대는 거죠. 참 다시 한번 잘 봐주시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합병에 반대하고 반대주주로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이 가격 부당하니까 매매 금액도 올려달라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또 거기서도 이 시가로 이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또 그 금액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에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한번 어느 시기에 어느 가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버리면 다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법상 권리로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못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 증권신고서 이런 걸 할 때 금감원한테 뭐 하라 뭐 구구절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게 또 새로운 뭐 절차가 복잡해지고 난감한 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막고 하면 사후적으로 책임을 그 이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사가 상법상의 의무로 분명하게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충실의무 규정을 넣어서 명백하게 사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례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죠? 이번 결정이 이런 지배구조 개편의 결정이 과연 부산 밖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걸로 보이시나요? 부산 에너빌리티 이익을 위한 걸로 보이시나요? 전 말씀하셨듯이 그냥 두산을 위한 것, 두산 대주주 일가를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거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규모 기업 집단들 2세 승계와 관련되어 있는 2세 승계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보면은 그 2세 넘겨받을 2세한테 유리한 회사, 그 회사 주가가 오르면 2세한테 유리한 그런 회사의 주가가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아예 그냥 그 주식에 투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도 왜냐? 그냥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 왔으니까요. 그죠? 아까 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아마 다른 기업들이 이번 사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야, 이렇게 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네? 예, 그죠? 성공할까? 이거 성공하면 이제 본물 터질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요것 말고 좀 다른 이슈 조금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상장 폐지, 자체 상장 폐지 회사 났습니다. 그죠? 신성 동상 비롯해서 라겐남, 대양제지, 커블랜톡스,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회사들이 이제 공개 매수하고, 공개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을 합니다. 그죠? 공개 매수를 시장 가격으로 공개 매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하고, 상장 폐지한 다음에 주주보호 조치로 또 그 금액을 나중에 6개월 동안 매수해준다고 하고 상장 폐지를 하죠. 그죠? 근데 그 회사들 찾아보면 이상하게 다들 한 최근 몇 년치 주가를 찾아보면 가장 주가가 낮은 시점에 다들 몰려있어요. 주가가 낮은 시점에 딱 선택해서 공개 매수하고 자신 상장 폐지하고 100% 만드는 다음에 다시 팔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상장 폐지를 하는 시점, 자신 상장 폐지하는 공개 매수하는 가격 아주 중요하죠. 어느 시점에 하느냐. 한 몇 년 전에 주가 높을 때 하면은 소액주주들은 주가 높을 때 이익 실현할 수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유독 다들 주가가 낮은 시점에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공개 매수하느냐, 어느 시점에 상장 폐지 시키느냐, 얼마의 가격에 공개 매수하냐. 소액주주들은 아무것도 거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 상법의 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 주주들이 이 시점에 이런 식의 상장 폐지하는 거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는 게 분명한데 법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은 왜 이사 너네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냐, 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하냐라고 물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두산 사례도 그렇고 최근에 1년에 공개 매수 후 자진 상장 폐지되는 이런 사례들에서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피해가 계속 터져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상법 개정이 된다면 또 이런 식의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런 식의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갖는 의문들, 고려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없어질 것이다. 또 최근에 유행어가 됐죠. 국장 대신에 미장이라고. 왜 한국인 투자자들은 자국 주식을 안 사고 왜 미국장을 삽니까? 그죠? 네, 그 답은 오늘 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봉경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현 변호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소액주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쭉 서술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개인주주로서 이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제 9월 25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분할 합병 그리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은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식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가결이 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두산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67%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찬성표를 배제하고 단순 계산한다면 최소 15.34% 이상의 반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본건 결의를 무산시킬 수 있고, 두산 바켓의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46.06%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최소 23.03% 초과하는 반대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이제 지배주주 우호 지분이 이제 추가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일반 주주들의 찬성표도 고려를 한다면 안건을 부결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비중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건 거래가 이제 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가결이 된다면 투자자는 상법상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대주주는 일정한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의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주총을 통과한 본건 거래 계약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매청 행사 규모가 6천억 원 이상이 되면, 초과가 되면 이제 본건 합병 및 포괄적 주식거래 계약이 해제가 되고, 두산마켓의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에 초과하면 거래가 해제되는데, 이는 각각 에너빌리티 전체 지분의 4.4%, 두산마켓 전체 지분의 20% 수준의 지분율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총 부결을 위해 필요한 의결권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 주주들은 의결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본건 거래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주주권 행사 외에도 만약 주총 결의가 가결되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사후적인 조치로서 법적인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형사상 배임죄 고발, 그리고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해소와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해소 제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유효하게 결의된 사안에 대해서 주주들이 사후적으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법 403조에 따르면 소수주주권의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상법 제401조에 따르면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주주의 간접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가 입은 손해가 직접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본건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불공정한 합병 비율, 그리고 부당한 합병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산적 손해의 전부 이외에도 이사에게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서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은 상법에서 정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여부인데, 합병 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성 그리고 부당성에 비추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충실 의무 위반이자 배임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청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해소 또는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해소를 제기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무효로 돌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이는 사후 쟁송의 방식으로 이미 결의되어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다투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에 앞서 본 권리들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사전적으로 주총 소집 통지, 주총 결의, 그리고 주총 결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던 사례인데 과거 삼성물산 및 제이모직 합병 사건에서도 삼성물산의 7.12% 지분을 보유했던 엘리엇이 합병 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또는 합병 무효해소 제기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두 회사의 합병 비율 불공정 그리고 합병 목적의 부당성 여부가 가처분의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당시 보통주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이 주당 약 55,000원 그리고 제일모직 주식을 주당 약 159,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합병 비율을 대략 1대 0.35 정도로 산출을 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엘리엇은 이에 반하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 가치는 주당 10만원에서 11만원, 제일모직 주식의 공정 가치는 주당 63,000원에서 69,000원으로 제시를 하였고 이러한 전제하에 합병 비율의 근거가 된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나치게 저가이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지나치게 고가여서 이를 토대로 산정된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부당하고 주총에서 합병계약 승인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의에는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어 결국 이 합병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자본시장법상 규정이 이제 법원의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데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 가액 및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상 합병 무효의 사유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고 엘리엇이 제시한 두 회사의 공정 가치 또한 회계법인이 일정한 과정하에 추산한 적정 주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가격으로 두 회사가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계산된 가치에 비해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치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특히 불리한 시점을 기산일로 선택하여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제일모직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평가되어 있으며 최대 주주가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비정상적 기간의 주가로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을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서 이제 모두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서 이제 법원에 그런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본건을 살펴보았을 때 삼성물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본건 역시 자본시장법상 규정에 따라 합병 가액 및 비율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그 비상장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부문의 본질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두산밥켓의 지분을 단순 시가로 평가한 것이 두산밥켓의 본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산밥켓의 내재 가치는 이미 과거의 M&A 및 IPO 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치로서 평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추정치로 볼 수 없고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현재 로보틱스 주가가 상장 1년 미만에 고평가된 상태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이를 위하여 앞서 주가 부양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점들 이런 좀 다른 사실관계들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이런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법원이 다른 평가를 내릴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그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정 권리의 필요성 이외에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법원은 주주들에게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또
본건 결의가 통과되더라도 사후적으로 합병 무효 해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그 회사 및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생길 염려를 고려한다면 단지 사후적인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의 필요성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원은 사전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처분 조치의 필요성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거래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이제 합병 비율 산정의 공정성 여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자분들과 패널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문 중에서 이사회 재상정 및 재논의 필요성에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합병 시점과 구조 설계에 대한 각 회사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각 회사의 이사들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공정한 합병 대가를 받기 위해 이사로서의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합병 가액의 경우에는 상장법인과 상장법인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합병 가액을 산정하는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재량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다라면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처럼 합병 구조와 시점, 그리고 합병 비율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사가 회사와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을 고려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당부를 검토해서 거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보는 절차를 통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산정해서 진행을 하면 그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또 이사들도 책임을 다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견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는 상법상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법령과 정관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해서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권리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또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회사의 이사가 주주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또 검토하고 논의를 했는지, 또 법문상 명시된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정해진 이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적법 여부와 이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앞서 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충분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사회의 이 건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이사의 책임을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런 추후의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델라웨어주 판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래처럼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상충의 거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에 따라서 해당 거래가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와인버거 vs UOP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시그널이라는 모회사가 자회사인 UOP라는 교부금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지어 그 주주총회에서 UOP의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 주주의 다수결 결의가 있었고 또 그 제시된 그 합병 대가가 당시 그 UOP의 시가보다도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UOP 시그널이 지명했던 이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사들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고 또 그 이사회에서 합병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또 합병 가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 없었다라는 점을 이유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칸 vs. MFW라는 판결에서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승인과 또 정보에 기반한 일반 주주의 다수결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아니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당사자 간의 거래와 거의 똑같다라고 봐서 이제 이사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합병 거래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독립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회사 및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의 공정성 의견을 받아서 그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주주들에게 고지를 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결격사유를 정해놓고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각 이사별로 지배주주와 맺고 있는 개인적 또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 판결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또 독립성을 판단을 해서 특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어드바이저를 선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 진행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이제 독립성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에 의한 다수결 결의 시에도 일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형식의 압박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계열회사 간의 합병 시에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헤아릴 우려가 있는 이 건과 같은 거래의 경우 상법상 정해진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합병 가액에 따라 거래를 하기만 하면 적법한 거래라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천 변호사님께서 발표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본건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에 재상정을 해서 일반 주주 권리보호 관점에서 거래 구조를 재논의하고 또 주주총회 결의 시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의 각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로 하여금 특별 이해관계인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해서 소수주주의 다수결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 거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표문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조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 신속하게 바켓과 로보틱스의 합병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두 회사가 만약에 합병하게 될 경우에 이런 합병 비율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잦아들 수 있는 건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켓하고 로보틱스의 지금 최초 공시된 것은 100% 자회사가 바켓이 된다는 공시였는데요. 사실 그 상황에서 합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한 이후에 이 논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합병 비율대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100% 자회사가 모회사랑 합병할 때는 소위 무증자 합병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중요한 절차 없이 그냥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합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주 행동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시되 일단 텍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헤지펀드의 쉐어홀더 액티비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거버넌스 포럼 차원에서 이제 소액주주들과 연대하여서 어떠한 주주 제한을 할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거버넌스 포럼은 순수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60%가 금융인이고, 물론 그 중에 행동주의자도 있고, 우리 이창환 대표 뒤에 와 있네요. 답변 좀 이따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분들이 한 30% 돼서 저희는 거버넌스 개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거지 저희 자체가 어떤 행동을 이니시에이트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펀드에서 행동주의로 약간 발전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검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 나은수 기자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오늘 제일 앞에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시가 기준으로 어쨌든 기업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상장가. 근데 이렇게 강제한 배경이 이 법이 왜 생겨났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 제도를 한번 개선한다고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997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주변에 있는 자문사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집단 하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두 자문사한테 준다고 할 듯 해도 어차피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할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시가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런 인식이 금융위원회에 갖고 있는 것이 상장에서 합병 비율 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그 비계열사 간의 합병은 오히려 협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계열사 간의 합병은 오히려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사에 나온 걸 보면은 아직도 그런 어떤 조작이나 그런 거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금융위원회는 이런 시가에 의한 합병 제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다라고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이제 사실상 폐기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타임즈 김지호 기자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제도가 좀 한국이 보면은 좀 뭔가 복잡한 걸 싫어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시가평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례를 보면 그 바이오로직스가 당시 국민연금이 11조로 평가한 거를 굉장히 고평가됐다 막 이렇게 해서 엄청 그게 이제 국정농단으로도 이어지고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지금까지 받고 엄청 있게 됐는데, 근데 막상 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가를 보면은 60조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진짜 고평가가 국민연금이 고평가한 게 맞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보면은 이 두산 같은 경우도 로보틱스는 신사업이고 밥캣은 기존 국축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좀 고평가를 한 건데 이거를 좀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좀 우리는 시장에서 그냥 평가받는 대로 했을 뿐인데 좀 그렇게 생각할 조항이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 변호사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견은 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가로 예를 들면은 바켓 주주라 할지라도 바로 바꿔주는 건데 11월 달에 시면 바로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근데 일단은 이남보 회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강제로 변경하는 부분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설렁탕집 들어갔는데 갑자기
탕후루 가져오고 아니면 돈 받고 나가라 뭐 이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 시가인데 어떠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판사님들이 사실은 뭐 주식을 하거나 경제에 정통하신 분도 있겠지만 주로는 좀 더 이제 학구적이시다 보니까 시장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건에서 더 이상의 좋은 어떤 평가 방법이 없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니까 가장 신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제학을 배우거나 이런 베이스가 있는 많은 분들은 시장은 불안전하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안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법은 예외를 아예 두지 않고 있어요. 시가를 기본적으로 하되 시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땐 이 사회가 다른 공정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만 열어줬어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너무 강력하게 픽스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저도 시가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하는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로보틱스에 대한 평가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두산 마켓하고 로보틱스를 이렇게 구조 개편할 때의 두산 마켓의 임원들은 그런 식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산 마켓의 임원에서는 과연 그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산 마켓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인가, 막연한 기대 추측이 아니라 그것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그럼 이제 시가로 안 하면 이제 가치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가로 안 하면 가치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치평가에 관한 이제 예전에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로 했다는 연역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할 때는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제도 개편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에 대한 감독 절차가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회계법인들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회계법인의 재부제표에 대한 감사는 금융감독은 회계감독국에서 제대로 이제 감리 절차가 법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그런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유일하게 두고 있는 게 그 잘못 평가하면은 그 회사 다시 평가하지 못. 이게 유일한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은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 제대로 가치평가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제대로 가치평가를 하게 만드는 제도상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워낙 잘 짚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제가 방금 2007년도 그 영업 보고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영업 보고서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매출액이 5천억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 가치라고 하셨잖아요. 네, 약 한 25배 정도 배수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90배나 되는 매출액 배수라서 훨씬 더 고평가돼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니까 16년 대비 17년도에 매출액 성장률도 5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대비 한 5배나 나왔고요.
근데 여기 두산 로보틱스 1분기 실적을 봤는데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USD 기준으로 YOY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제로로 나옵니다. 게다가 2년 전, 즉 22년 1분기 대비 역성장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는 제 가치 반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연에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